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색깔로 표시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절별로 아주 크게 변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인의 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열과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됐나요? 자, 먼저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온도 단위로는 섭씨와 화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씨와 섭씨는 얼고 끓는 물의 특성에 따라 미세하게 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죠. 과학자들은 보다 절대적이고 정확한 온도 단위가 필요했고 1848년 국제단위계의 기본 온도 단위인 켈빈이 탄생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온도 단위 켈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절대온도 단위 켈빈은 이 물질의 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0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물의 삼중점이라는 고유점에 273.16이라는 숫자를 부여한 온도 눈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물과 수온과 같은 물질의 특성에 의존하는 단위계인 섭씨온도 단위계, 화씨온도 단위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단위계를 사용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좀 더 과학적인 온도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과학자 켈빈이 물리적인 법칙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만들어낸 단위계가 절대온도 단위계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국의 과학자 켈빈의 업적을 기려서 우리가 절대온도 단위계를 표현할 때에는 켈빈의 이름의 영문자 앞글자 K를 이용하여 단위를 표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온도는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운동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물이 얼는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만든 온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온도를 0켈빈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0켈빈은 절대 0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보다 낮은 온도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림을 보면 물이 끓는 온도를 화씨로는 212도, 섭씨 온도로는 100도, 그리고 절대 온도로는 373.15 켈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걀을 삶는 과정을 통해서 온도와 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뜨거운 물에 차가운 달걀을 넣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달걀 쪽으로 열이 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달걀을 식힐 때요, 얼음물 속에 넣으면 아주 빠르게 식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뜨거운 달걀에서 차가운 얼음물 쪽으로 열이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와 열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때 열을 받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열을 잃은 물체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열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줄이나 칼로리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1g의 물의 온도를 1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4.19줄 또는 1칼로리로 표현합니다. 그림처럼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서요.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달걀을 얼음물에 넣게 되면 뜨거운 달걀은 차가워지고 얼음물은 미지근해지면서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이런 현상을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름에 아주 더운 날이요. 모래하고 물의 온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여러분 알고 있죠? 경험상 모래가 물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요. 바닷물과 모래사장 모두 같은 태양으로부터 같은 시간 동안 열을 받고 있는데요. 왜 모래는 물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걸까요? 그것은 비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열은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단위 질량당 열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1g을 1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1g의 물과 알루미늄의 온도를 1도만큼 높이려면 물의 경우에는 1칼로리가 필요하고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0.2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같은 양의 물과 알루미늄을 1도씩 높이기 위해서 물에 더 많은 열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알루미늄의 비열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표를 보게 되면은요. 암모니아와 같이 아주 몇몇의 특이한 물질을 제외하고는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의 비열이 크다는 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몸과 우리 지구를 표면을 덮고 있는 많은 양의 물 덕분에 체온이 금방 오르지도 않고 금방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열을 열적인 관성, 즉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온도계의 구부와 그리고 온도계 안에 있는 빨간 액체 물질들을 분자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이 온도계가 더워지는 날에는 눈금이 한참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온도계 속에 있는 물질이 열을 받아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열을 받아서 팽창할 때 이 물질들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자, 동영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온도계가 찬 곳에 있을 때에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요. 아주 뜨거운 곳에 놓게 되면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이때 분자가 열을 받을 때에는 분자의 크기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팽창 현상은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때문에 입자 사이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팽창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 아래쪽에 금속을 보게 되면요.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놨는데요. 이런 경우 이 금속을 가열하거나 냉각시킬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은 것을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온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을 제어해야 되는 다림이라든가 이런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도로를 보다 보면은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저렇게 틈이 있게 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도로를 이루는 물질들이 열 팽창에 의해서 늘어나면서 도로가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애초에 저렇게 틈을 두어서 도로가 늘어나더라도 도로가 휘지 않게 그렇게 미리 안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유리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갑자기 유리가 팽창하게 되면서 깨지는 현상도 열 팽창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겨울철에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얼어 죽지 않고 봄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음이 가벼운 거랑 물고기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물은 매우 특이한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 얼게 되면 분자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서 액체 밑에 고체가 가라앉게 되지요. 하지만 물은 얼음이 물 위에 뜨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물을 이루는 분자들이 얼음인 경우에는 사이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더 가벼워져서 물 위에 얼음이 뜨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이 되게 되면 호수 중간중간에 생기는 얼음이 위쪽에 뜨게 되면서 호수의 표면부터 얼게 되지요. 그리고 호수의 제일 밑바닥에는 물 분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밀도가 가장 큰 사도시 물로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표면에 먼저 얼음층이 생기게 되면 차가운 바깥 공기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열 효과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봄까지 물고기들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지구에 있는 표면이 물이 아니라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으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추운 몇 달 동안의 겨울 내내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얼어서 위에까지 완전히 얼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겨울을 나고 나면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번 겨울을 나더라도 물고기들이 살아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열의 이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의 전도는요. 자, 가열된 부분의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 진동이 주변의 입자로 차근차근 퍼져가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 같은 것들을 뜨거운 불이라든가 아니면 물 속에 넣게 되면은요. 자, 뜨거운 물체와 접촉한 부분부터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이 진동이 옆에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키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들은 은이나 구리, 알루미늄, 철과 같은 금속으로 된 물질들이 주로 열을 잘 전도할 수 있고요. 자, 나무나 털이나 공기 같은 물질들은 열이 잘 전도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네, 맞아요. 이글루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글루를 얼음이 아니라 단단해진 눈으로 만듭니다. 자, 눈인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매우 많은 공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을 잘 전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부의 열을 바깥쪽으로 잘 전도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글루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의 대류 현상은 물이나 공기같이 흐르는 유체의 운동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물이나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시 물과 공기가 차가워지게 되면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과 같이 물의 한쪽 방향을 일정한 부분을 가열하게 되면 뜨거워진 물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식으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을 바로 대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도와 대류에 이어서 복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복사는 열 에너지를 전자기파, 즉 적외선이나 자외선, 가시광선과 같은 형태로 전달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자, 실험을 통해서 열의 복사와 관련된 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도전! 열의 복사 실험! 자, 오늘의 준비물 유리컵! 그리고 종이가 필요한데요. 오늘의 실험은 종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얀 종이 줄까? 까만 종이 줄까? 어하! 날쌔게 종이를 낚아채는 요원들. 자, 이젠 유리컵을 각각 선택한 종이로 싸볼까요? 요원 1은 하얀색 종이로 싸고 요원 2는 검은색 종이로 쌉니다. 그리고 요원 3 종이를 둘러싼 컵 안에 양초를 넣는군요. 한쪽엔 버터와 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원 3 배고픈가요? 네, 요원이 눈에서 레이저 나가겠습니다. 미안. 요원 3 미안해하는군요. 자, 그럼 실험 다시 진행해볼까요? 컵의 옆면에 딱 붙여주세요. 자, 버터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콩을 콕! 마지막으로 초에 불을 붙이면 실험 준비 끝! 자, 촛불로 버터가 녹으면 콩이 떨어질 텐데요. 과연 누구의 콩이 빨리 떨어질까요? 요원들 그만. 자, 실험에 집중해주세요. 뭐 다 같은 유리컵, 그리고 뭐 버터가 녹는 정도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리는 순간 네, 검은 종이 유리컵의 버터가 먼저 녹고 있습니다. 요원이 정말 좋아하네요. 반면 요원 1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검은 종이 유리컵의 버터가 줄줄줄줄줄 콩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네! 검은 종이 유리컵의 콩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군요! 자, 검은 종이에 무슨 힘이 숨어 있던 걸까요? 열의 복사 실험 결과. 복사열은 흡수하는 물체의 색깔에 따라 잘 흡수되기도 하고 흡수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중 복사열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색은 검정색. 따라서 검은색 종이로 싼 유리컵이 열을 더 많이 흡수하여 버터가 빨리 녹기 때문에 콩도 빨리 떨어진다. 자,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온실 효과는 열의 이동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6000도인 태양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단파장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과 같이 파장이 긴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 아래쪽에 온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온실을 이루는 비닐이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내보내는 짧은 파장은 통과를 시킬 수 있지만 지구가 내보내는 긴 파장은 통과를 못 시키고 그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온실에서는 태양 열에너지는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열에너지를 받은 만큼 방출을 못하기 때문에 온실 안에가 굉장히 덥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지구의 경우에는 대기가 없을 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대기에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많을 경우에는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긴 하지만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는 대기에 갇히기 때문에 지구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온병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열의 이동을 막은 것을 단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온병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온병은 이중벽 구조 사이의 진공 상태입니다. 자, 물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이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열의 전도가 일어날 수 없고요. 역시 진공에서는 공기와 물처럼 흐르는 유체가 없기 때문에 열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쪽이 반짝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반짝이는 내부는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반사하기 때문에 열이 복사 현상으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와 대류, 복사 현상을 모두 효과적으로 막기 때문에 보온병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온도는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을수록, 즉 분자가 빠르게 운동할수록 온도가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때 열을 받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잃은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지요. 열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을 뜻하고요. 비열은 어떤 물질을 1g을 1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특히 물의 비열이 굉장히 컸지요. 열팽창은 물질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질이 팽창하는 현상이었고요. 열의 이동 현상 중에 열의 전도, 대류, 복사 현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